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코로나와 저금리 여파로 임금 근로자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직장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862만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 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남성 평균 대출이 6,026만 원, 여성 평균 대출이 3,438만 원, 이렇게 돼서 남성이 여성보다 1.75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대출 금액 자체는 연령별로 봤을 때 40대가 7,12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증가세로 놓고 보면 2030 젊은 직장인들이 그 증가폭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가 9,541만 원 평균적으로 대출했고요. 대출해도 갚을 능력이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대출 금액이 높지 않아도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 내 근로자의 대출 증가율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체율 같은 경우는 숙박과 음식점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부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는 평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대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 뭘까요? 보시죠. 첫 번째 주제, 채권 가격 하락, 주식시장 영향은?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네. 몇 주 쉬시고 나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잘 잡아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채권 시장에 패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좀 덜 반영됐다라는 것이 바로 FOMC 5월, 6월 과연 얼마나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금리를 좀 많이 인상할 것 같다라는 전망 때문에 채권 시장에 좀 패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채권 시장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제가 어제도 그 채권 부분 애널리스트랑 그 미팅이 있었거든요. 요즘 채권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 운용사들, 그리고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채권 전망하시는 분들은 전망치가 매번 틀리고 있어서 계속해서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그 오명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인데 과하다 싶은데도 더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모든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채권 금리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아마 2년 전쯤일 거예요. 2년 전쯤에 그 담보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담보대출을 그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할 건가 고정금리로 할 건가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서 20bp 정도 샀어요. 다 저렴했기 때문에 그때 경기 상황이라든가 돈이 풀리는 걸 감안했을 때 다들 고정금리를 했지만 굳이 저는 고정금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금리가 그 최저치지만 앞으로 더 빠지진 않을 거지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지금 2년 만에 상당히 그 당시 때보다 100% 포인트로 따지면은 네. 2% 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인데 대세를 따르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돼 버렸네요. 그렇죠. 20bp 아끼려다가 200bp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죠. 근데 너무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 금리 기준으로 30년물 그리고 5년물의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역전현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는 30년물이 5년물 언더로 내려갔다는 의미죠. 게다가 10년물과 2년물 가장 중요한 경기의 선행지표라고 일컫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도 지금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bp를 하향이 탈하더니 오늘 제가 방금 확인했을 때 7bp까지 하락했거든요. 이게 0bp로 밑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구간으로 가면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아직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제가 조금 더 그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금리가 올랐던 것 중에 큰 몫을 했던 이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상품의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소 이런 유가가 진정되고 상품 가격이 진정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증시에 더 이상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은 데 비해서 금리는 또 다르게 반영하고 있어요.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는데 금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이는 금리의 상승 이유가 메인 이유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그런 그 인플레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 지금 5월, 6월 FOMC에서 다시 한 번 더 빅스텝이라는 건 한 번에 25bp 인상이 아닌 50bp 인상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그에 대해서 보시면 75에서 100% 이제 100 이건 0.75에서 1.0 이 퍼센트는 지금 0%고요. 그리고 25bp 인상은 30% 그리고 50bp 인상이 지금 66%까지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5월 또는 6월 FOMC에서는 66%의 확률로 50bp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미 지나간 부분이지만 3월 FOMC 의사록이 중요합니다. 이번 그 전체 금리 시장의 악영향의 시발점이 되었던 게 12월 달 FOMC 의사록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굉장히 비둘기적인 파월 의장이 매파로 바뀌면서 네. 시장을 급속하게 냉각시켰는데 이번 3월 FOMC에서도 이 연준 의장이 자산 축소를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그 제스처에 대해서는 다 시장이 알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아닌 자산 축소, 연준의 자산 축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 언급이 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아마 그 FOMC 의사록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 상황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유가와 이 궤적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10년물, 2년물 그 스프레드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5, 6월 FOMC, 그리고 지난 FOMC 의사록까지 금리의 여건은 굉장히 지금은 금리 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채권 시장의 불편함이 주식시장의 불편함으로 그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뭐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채권 시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30년물, 5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10년물, 2년물 금리 스프레드 그동안 뭐 지점장님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이 스프레드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물, 2년물 금리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보긴 하지만 또 증권사의 분석을 보니까 이것만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고 또 뭐 단기, 장기 다른 물들도 같이 다 역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금리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시그널로 시장에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는 네. 이러한 그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몇몇 가지의 논리들이 매번 그 스프레드가 역전되었을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스프레드가 역전되었을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 18년도 말 정도였을 텐데 그 당시에도 이건 뭐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일시적이다. 이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그 각종 논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다르다, 똑같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유사한 분위기고 이런 그 국채금리 스프레드 그리고 금리 상승을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매번 그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진단과 결론을 말씀드릴 거고 단지 지금 채권 시장의 흐름이 그럼 채권 시장 안 좋은 거 알겠어. 이게 주식 시장과 무슨 연관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흔드는 것, 그리고 채권, 국채를 파는 것 자체가 네.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것보다 채권이 워낙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안전자산, 비안전자산,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흔드는 건 채권이지 제일 마지막에 크게 흔들리는 건 이 유동성, 그리고 특히 위험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건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건 이러한 요소들이에요.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게 스프레드가 20bp를 이탈하고 지금 7bp까지 내려왔는데 시장은 전혀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이게 큰 무리 없이 이제 경기 리세션이 아닌 이 시장이 방어해 주는 건가? 이렇게도 스스로 고민 많이 해보고, 그럼 정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리세션이 올까? 보통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평균적으로 2년 뒤에 리세션이 왔거든요. 이게 이번에도 올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그 금리 인상, 이 자산 축소,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의 자산 축소를 과연 연준이 하는 행동만큼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까? 채권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이 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이고, 그리고 그 금리까지 올리고 난 뒤에 연준의 액션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고민들 불확실성은 지금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을 거고, 지나고 나서야 이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구나, 또는 이게 굉장히 그 당시 때는 과소평가했던 거구나가 지나고 나서 나올 텐데, 제가 요즘 저희 회사 채권 애널리스트랑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차트 중에 하나가 기간별로 미국의 금리를 예상한 차트입니다. 저는 이 차트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 자료 올려주실까요? 이건 작년, 그리고 올해 초, 그리고 현재의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한 차트거든요. 밑에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 말에 향후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한 그 그래프입니다. 진한 파란색이요. 진한 파란색을 보시면 22년, 23년 꾸준히 금리가 올라가지만 23년, 24년도 중반에 1.51 정도에서 피크를 치고 금리가 평탄할 것이다 라고 작년 말에 예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의 충격이 시장을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서 22년 1월 말에는 이 금리 피크가 올라갔죠. 1.885까지 올라가고 23년, 24년 이후에는 금리가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1월 달에 내다봤습니다. 네. 근데 올해 2월 24일에 이 전망치는 2.3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24년도에 내려갔다가 지금 평탄해지는, 제가 이걸 저희 회사와 블룸버그 자료를 가져온 건데, 최근에 3월 말에 전망치는 2.3이 아니라 2.7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의 인상분이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1.5가 지금 3개월 만에 2.7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는 지금까지의 금리 부담을 시장이 왜 느꼈는지를 대변하는 거고, 지금까지 예상했던 금리나 채권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차트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할 건 이런 가파른, 그리고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더 뛰어넘는, 그것도 한 달 단위로 이러한 가파른 그 인상 속도는 분명히 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2.3 그리고 2.7 이후에 그 2.7의 금리를 시장이 계속 유지를 할까는 오히려 지금 그 23년, 24년 이후에는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7에서도 금리가 하락을 해요. 24년도 이후에서는. 이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의 금리 인상이 정말 건전한 금리 인상, 수요 때문에 다들 자산 가격이 높아지고 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건전한 그런 그 금리 인상이 아닌,
오히려 공급의 이 쇼티지 때문에 조금 그 건전하지 않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시장의 전망이죠. 과거의 사례를 들어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금리 올라가는 것도 사이클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이클을 거치겠죠. 언젠가는 금리 고점을 칠 거고 금리 고점을 치면 금리는 내려가게 되겠죠. 금리가 고점을 쳤을 때 몇 개월 후 얼마 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저도 대략적으로 한 4, 5개월은 지나고 금리를 인하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 이후에 한 달 만에 금리를 내린 경우가 4차례에서 5차례 있었어요. 금리 계속 올라가다가 이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해서 바로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린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금리가 가장 이제 피크로 올리고 나서 4, 5개월 뒤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빨리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레벨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만 잡는다면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하는 유동성을 푸는 시기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가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플랫하게 유지를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플랫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을 풀린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당시 때 이 유동성이 풀리는 이 시기 때는 분명 시장에 먹을 거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당시 때 연준의 의도는 금리를 올려서 과하게 풀린 유동성 그리고 자산 가격의 과한 버블을 어느 정도 다이어트 하겠다는 건데 다이어트가 많이 되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유동성 장세 때는 크게 먹을 수 있는 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그 금리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지 말자. 적어도 무리하지는 말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유동성 장세가 왔고 코로나와 같이 그때 어떠한 섹터를 사든 어떠한 시기를 사든 어떠한 종목을 사든 내가 50%를 먹냐 100%를 먹냐 그 차이지 그런 그 좋은 장에서 내가 자산 가격을 확실히 내 자산을 지키고 있자라는 거지 연준과 싸우지 말자라는 의미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때문에 이런 그 기준금리의 상승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그 스프레드의 역전 현상은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반영되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를 높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도 불편하지만 주식 기대 수익을 낮추고 그리고 다음 유동성 장세를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만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전차, 대형주의 힘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연속성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 시장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팔고 있고 코스닥은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주식시장을 다 떠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끝날 때쯤 그리고 금리 인상의 고점이 보일 때쯤이면 분명 금리 인상의 수혜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락이 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의 피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그널을 볼 때 반등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제한적인 수혜 섹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한적으로 보험, 금융, 최근에 뭐 DB손해보험이라든가 현대해상 같은 네. 종목들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죠. 이는 아무래도 그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매크로 환경이 지속되면 짧은 기간 내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때문에 지금은 기대 수익을 가면 갈수록 좀 낮추고 이 그 홀딩보다는 트레이딩 그리고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현금을 마련했을 때 이 현금을 쓰기보다는 조금 더 다음 유동성 장세를 기다리는 게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DB손해보험 같은 이런 보험주 가운데서 최근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그리고 금융주, 현재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섹터로 분류해 주셨고요. 이들 종목, 이들 업종이 아니라면 시장에서 크게 수익률을
뭐 기대하기보다는 현금 비중 확보가 중요하다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작년 연말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첫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이라는 단서를 그 당시는 네, 달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더 공격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 50bp 그리고 QT까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결국에 양적 긴축을 단행하게 됐을 때 그 시점에 달러화가 고점을 형성하고 원달러 환율도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후에 시장이 경기를 보면서 좀 안정화되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나요? 과거에 금리 인상,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 이제 시장에 풀렸던 유동성들이 자생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기업이나 가게가 자생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성의 힘이 필요 없어서 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시그널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그 구간에서는 약하지만 막상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랠리를 보였어요. 과거에 차화정 시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이번에 영향을 주는 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금리 그리고 정도의 자산 축소, 정도의 속도를 뛰어넘는 영준의 액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시장이 겁내고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하다가 자산 축소를 하다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자산 축소를 하려고 했던 총 그 축소 규모 중에 3분의 1 절반도 채 축소를 못하고 그만두었거든요. 이는 연준이 시장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높은 이 폭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놀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조차 인플레이션을 놀랐고 연준조차도 스텝이 가파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준이 충분히 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책이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연준이 조금 불안한데, 이런 불안감을 시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때문에 과거와 같이 금리를 올리고 정말 이제 시장이 좋아져, 경기가 좋아져로 해석하기에는 지금 조금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는 건 결국에 연준에서도 얘기했었던 게임 체인저라고 봤던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사태가 뭐 메인이었더라면 이 사태가 완화되는 가운데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원인은 지나고 봐야 할 텐데,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과하게 풀린 돈이겠죠. 이 과하게 풀린 돈들이 이 각종 자산 가격을 그 버블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량 한 대를 만들 때 과거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되었지만 뭐 내비게이션 일부 부품, 이렇게 소소한 부품들 때문에 전반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다 보니, 원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다 보니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엉망으로 틀리고 있어요. 뭐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일부 뭐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셀 업체들 실적 추정치가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이는 그 매출 빼기 비용에서 매출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들쭉날쭉하고, 이 기존에 뭐 100원에 들어왔던 원자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200원, 300원 해도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 도움을 되기보다는 조금 불확실성을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이걸로 질문을, 이 주제를 한번 이 질문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반려주식으로 노후 부자 대기님께서 그럼 다음 유동성 장세는 언제쯤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서 보여드린 차트는 23년 말
24년도에는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는 그 블룸버그의 채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인데 이게 당연히 틀릴 가능성이 있죠.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 23년 말 24년도에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23년도 말 24년도에 유동성 장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피크가 보이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도 이 기업이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그 성장의 한계가 보일 때쯤이면 주가는 미리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악재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더 이상 악재가 없을 때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갑니다. 최근에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인 현상인데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피크를 칠 것이다 라고 예상만 된다면 지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올리고 있지만 그 예상만 된다면 시장은 그 유동성을 1년 이상 당겼을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그 노이즈는 이미 나왔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만 조금 생기면 주식시장은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슬픈 상황은 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겪었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는데 정말 코로나 이후와 같은 그런 유동성 장세 때 내 자산 가격, 투자할 돈이 없어지는 것, 많이 묶여 있는 것, 그 해서는 안 될 때 굉장히 무리를 해서 그 상처가 컸을 때 이 쉽게 오르는 장을 못 먹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 생각해요. 때문에 지금 지금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 이 하락이 멈추고 그리고 리세션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수요가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당연히 배제하진 않죠. 근데 무리하게 그런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연준의 의도와 다르게 무리해서 내가 심리를 망가뜨리지는 말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불편한 상황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레벨에서 원화 약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채권 시장의 약세가 나타나는데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30년 만에 최악의 침체가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바로 다음 달 초쯤에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FOMC 의사록에서요. 연준이 양적 긴축을 단행할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지수라는 주요국의 국채와 회사채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월 고점 이후에 현재 11%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1990년 이후의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 시장의 약세, 과연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추세 이어질까? 네, 시장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배터리주의 상승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주, 2차 전지 섹터의 반등 이유,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반등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추세가 이어질지 말지를 전망하고 예상하기 이전에 반등 이유가 중요하죠. 어제였나요? 그 중국의 상해가 부분 셧다운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해 공장이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의 1년 7개월 만에 다시 주식 재분할 신청을 했죠. 그래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국내 이 테슬라 관련된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들의 이 상승세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신저가를 내면서 수급적으로도 안 좋고 시장에 악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1,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가파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1주 전에 그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했던 이유는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600억 정도였는데 몇 주 전에는 이게 적자까지도 하락을 했어요. 그 적자의 이유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전체 만들 수 있는 차량 자체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 이 차량에 접목되는 이 2차 전지 그리고 다른 부품들도 적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1분기 이익 컨센서스가 같이 가파르게 하락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매수할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셀 업체들의 이익 추정치도 빠지고 있는데 이걸 굳이 빠르게 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1, 2주 만에 그 실적 추정치가 적자까지 갔던 실적 추정치가 다시 1,500억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저도 실적 추정치가 단기간 만에 바뀌는 건 컨센서스가 바뀌는 건 사례를 그렇게 쉽게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건 뭐 역대급 변동성 아닌가요? 그렇죠. 네. 추정치가 이렇게 변동이 게다가 이게 예. 추정치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기업들의 매출액이 크면 클수록 추정치의 변동성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보통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차트의 변동성도 작잖아요. 근데 소형주면 소형주일수록 차트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이 일봉의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의 이런 실적 추정치가 급변동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그 이익 추정이 지금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적자까지 갔던 3월 15일 저 그 부근에서 적자까지 갔던 이익 추정치가 지금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다 보니 주가도 함께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의 주요 수급 주체는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거의 7일째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추정해야 되는 자금이 있는데 이 추정치가 빠질 때는 굳이 이제 빠르게 사지 않다가 갑자기 추정치가 변하다 보니 인덱스를 못 쫓아가니 가파르게 지금 그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데 테슬라의 이런 그 상승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이익 추정치 상승 등이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반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그럼 2차 전지 섹터의 비중을 늘려야 될까? 얼마나 늘려야 될까? 내가 여기서 비중을 늘린다는 건 2차 전지 섹터의 연속성, 상승 연속성이 더 이어진다는 건데 그 연속성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매크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바로 어제 이 시간 주식시마론에서 두 번째 주제로 배터리주를 알아봤고요. 그러면서 탑픽으로 LNF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박스권 상단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사야 된다는 건 알겠다. 왜냐? 성장주니까요. 그렇죠. 성장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좀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근데 박스권 상단에 진입했는데 과연 사야 되는 거 알겠지만 어제 살 수 있으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을까요? 저도 사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겠지만 어제 제가 샀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결정은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LNF가 또 5%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천보 이런 종목들 오늘 증권사에서 또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앞으로 뭐 성장할 것이다. 뭐 다시 뭐 증설 이야기 나오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또 나왔었거든요. 배터리주 상승 추세가 이어질까요? 대표적인 성장주죠. 물론 이 주식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제 사서 오늘 5%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게 보고 내가 큰 성장을 먹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보통 미래의 주가는 예상되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성장주는 보통 멀티플의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고 가치주, 실적주는 멀티플은 갇혀있는 상태에서 EPS, 실적이 오르는 것만큼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분명 그 성장은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도 진행 중이었고, 재작년에도 진행 중이었고, 내년에도 진행 중이고, 25년에도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근데 그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 이 돈의 유동성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앞서 언급드린 금리 인상 그리고 장단기 금리 축소는 이런 2차 전지의 성장주에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미리 가져다 쓴 그런 이제 해겠죠. 아무래도 할인율이 축소가 덜 되니까 미래의 이익을 빨리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이미 주가는 미래의 이익을 상당 부분 반영한 상황인데
더 훗날의 미래 이익을 가져다 쓰려면 이런 성장주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더 좋거나 아니면 이 훗날의 성장이 아닌 25년의 성장을 봤던 걸 올해 내년의 성장을 보여주면 그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25년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통 1기가와트 수주 1기가와트면 매출액 1조 정도로 쉽게 계산하면 됩니다. 올해 매출액이 20조 정도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 이게 그 시가총액 100조 정도죠. 정말 단순 계산해 보면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100배인 거예요. 영업이익 대비 올해만 봤을 때. 근데 CAT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아마 22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4-5배 많아요. 4조, 5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200조 정도 수준이에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40배 정도 수준인데 네, 둘 다 올해 실적 기준인가요? 올해 실적 기준. 예. 네. 사실 100배, 40배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걸 25년으로 본다면 네. 각 사가 그 언급한 기사에서 언급한 미래 키펙스 계획을 산출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40기가와트 정도가 될 거고 CATL 같은 경우에는 아마 60기가와트 정도 될 겁니다. 그걸 매출액으로 산출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25년에 한 40조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영업이익을 현재 5% 수준이 아닌 10% 수준으로 감안한다면 한 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되거든요. 그럼 25년, 23년, 24년, 25년의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지금 30배 수준인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싸다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그러니까 결국 이 30배가 싸냐 비싸냐 이 논란보다 내가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렸다 이것보다 이 그 멀티플을 상향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PER이 50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00배까지 막 반영을 했었죠. 때문에 저는 이 그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고, 하지만 그 에코프로 BM 대주주 내부 정보라든가 화재 이런 뉴스가 있더라도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 당시 때 제가 게시판에서 굉장히 많은 그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사셔야죠. 기억나요. 네. 에코프로 BM, 저는 사고 있습니다. 사셔야죠. 왜냐면, 그때가 이게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펀더멘탈을 계속 깨고 내려갈 게 아니거든요. 멀티플을 못 주는 거지만 미래 EPS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때 선을 넘어서진 못해요. 에코프로 BM이. 그때 급락. 네네. 예, 그때 급락 수준의 주가가 4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예.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멀티플을 못 올려주지 이 EPS가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분기별로, 단기별로, 그리고 YOY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마진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캐펙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하단을 깨고 계속해서 사양산업처럼 내려갈 건 아닙니다. 클리오 한번 볼게요. 클리오 보면은 클리오가 22억 원 정도 그 횡령 이슈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네. 클리오는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 기업이 돈을 버는 활동이 정말 제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산업이 성장이 끝난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구간이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키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키는 구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주가가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쌓아놓은 수주, 늘어놓은 캐펙스에 의해서 실적은 계속 올라오겠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이익을 주가가 당겼었어요. 그럼 지금은 올라오는
이 실적으로 주가를 정당화시키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매크로 상황이 바뀌고 아니면 섹터 상황이 바뀌면 멀티플을 리레이팅 해주는 그런 구간이 들어서겠죠. 아직까지 저는 멀티플을 그 리레이팅 시킬 만한 요인은 안 보인다라고 생각되고, 정말 지금 분명히 어느 순간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 BM이 2배, 3배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올 겁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이 재작년과 같은 2차 전지의 그런 장밋빛을 가지고 시장에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접근한다라면 내가 이걸 크게 모을 거야 라고 접근한다라면 이 매크로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장기 투자로 가는 게 맞고, 네. 아니면 이 어제 사서 뭐 5%를 먹는 그런 단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작년 재작년과 같은 무조건 바이앤홀딩 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예, 그러면 배터리주 뭐 양대 시장에 딱 보기 좋게 진짜 뭐 대형주들이 딱딱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유가증권 시장엔 2개, 코스닥에 3개 이렇게 시총 10위권 내내 있는데, 그럼 이들 종목은 저점에 장기 투자로 저점 위주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잡아 나가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탑픽을 꼽자라면 예. 에코프로 BM을 가장 탑픽으로 뽑고 있고요. 네. 물론 1분기 실적만 봤을 때 동일한 양극재인 LNF가 실적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실적이 더 좋다라는 거는 OPM, 그 OPM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OPM의 그러니까 영업이익, 앞으로 그 매출액이 커질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출액이 커지는 가운데 얼마나 내 영업이익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는 얼마나 내재화했느냐,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왔느냐,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중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자회사의 수직 계열화, 그리고 규모의 경제, 그리고 리사이클링 이 준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 과거의 LNF로 뭐 NCA가 낫다, NCM이 낫다, 뭐 이런 그 논쟁을 떠나서 마진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숫자 자체가 이 마진 자체가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에코프로 BM이 시장에서 승자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주가로 한번 보여줬듯이 앞으로도 어느 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리고 이제 산업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탈락자들이 생기겠죠. 그런 탈락자는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테슬라의 투자 의견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반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봤습니다. 성장주 밸류에이션 할증을 주기 어려운 금리 인상 시기라는 점에서 주의해서 투자하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실적을 미리 당겨서 밸류에이션에 반영한 만큼 이들 종목들 철저히 저점에 공략하고 또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보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대지수는 상승하고 있고요.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편한 점들이 해소되는지, 시간이 약이 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변수들 4월에도 잘 체크를 해볼게요. FOMC와 관련돼 있는, 연준과 관련돼 있는 그 변수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